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얼어붙은 강위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입었던 낡은 손바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국경경 비대가 우리를 쫓아올 때 아버지와 저를 살리기 위해. 그 후로 어머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살아계실까요? 함경북도 산골 1990년대 중반. 저희 집은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뱀과 들쥐를 잡아오셨고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서 씹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다고. 그날따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제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3살짜리 아이의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볼록 튀어나온 것은 먹어서가 아니라 굶어서였습니다. 영양실조. 어머니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렇게 배가 부푼 아이들은 결국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도.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말은 곧 탈출을 의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방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날 어머니 손이 유난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떨고 있었다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없는 쌀을 긁어모아 미음을 끓이고 제 얼굴을 닦아주고 낡은 옷을 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본 브로커는 1인당 3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가족 셋이면 900달러. 당시 북한 주민에게 900달러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광산에서 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팔았습니다. 국경 근처 장마당에 내다 파는 나무 한 짐이 5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산은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얼어 죽었고 보안원에게 걸리면 노동 단련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남의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빨래 한 번에 받는 돈은 고작 1,000원, 우리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마지막 이불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솜니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불을 찢어 솜을 빼내 팔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얇은 누더기 하나만 덮고 잤습니다. 제가 추워서 떨자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모은 돈은 150달러. 아직 75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위원에게 끌려갔습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받았다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탈북을 준비한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보위부 앞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날 밤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조용히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지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무언가 깨진 것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밥을 챙겼고 제 옷을 기웠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탈출 자금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돈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가였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마당 뒤편 골목,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더니 날짜를 말했습니다. 보름 뒤 달이 없는 밤. 그게 탈출 날짜였습니다. 남자는 덧붙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아이는 울지 못하게 하고 약속 장소에 정확히 나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돈을 건넨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은 그 남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날짜를 전했습니다. 보름. 준비할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치우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옷 속에 숨겼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어머니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입힐 옷을 챙겼습니다. 겹겹이 껴입혀야 추위를 견딜 수 있다며 낡은 손바지를 꺼내 기웠습니다. 솜이 빠져나온 부분을 바늘로 꿰매고 또 꿰맸습니다. 그 손바지가 나중에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 될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유난히 저를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잠을 재울 때도 그냥 걸어갈 때도 이유 없이 저를 꼭 껴안고는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어머니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쌀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전부 밥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업었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았던 공간.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늘엔 별만 가득했고 달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대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엔 이미 몇 명이 더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탈출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소리내지 말 것, 빛을 켜지 말 것, 뒤처지지 말 것. 그리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향해, 얼어붙은 두만강을 향해, 되돌아갈 수 없는 밤 속으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 강은 검은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얼음을 확인했습니다. 발로 두드려보고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널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무거우면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까. 아이가 먼저, 어른은 나중에. 브로커는 저를 아버지 등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얼음 위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얼음이 울렸습니다. 삐걱. 미세한 소리였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브로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빠르게 건너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어머니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우리는 일렬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그리고 불빛이 켜졌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쳤고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브로커는 저를 안아들고 달렸습니다. 얼음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달렸습니다. 저를 향해, 중국 땅을 향해. 그런데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안고 있던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세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대가 어머니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아버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아이까지 죽는다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우리는 중국 땅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외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알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듣지 않으려 했을 뿐. 우리는 갈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브로커는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 강 위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끌고 가는 불빛. 아버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강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셋이서 시작한 탈출. 하지만 강을 건넌 것은 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조선족들이 있었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뭇잎과 풀로 몸을 덮고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고. 아이가 우는 게 정상인데 저는 마치 울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밤이 되면 움직였습니다. 물을 찾아 개울로 가고
먹을 것을 찾아 숲을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벌레도 잡았습니다. 그걸 씹어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방이 있는 곳. 아버지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신고하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팔아넘기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숲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비가 오면 온몸이 젖었고 해가 뜨면 옷을 말렸습니다. 벌레에 물린 자국이 온몸에 생겼고 제 얼굴은 부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강 위에서 넘어지던 어머니, 고개를 젓던 어머니, 아이만 살려달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장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넘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안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숲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숨어 지내며 살아 있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살려준 이 아이를 숲속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다시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깊은 중국 땅으로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숲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 그 사람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처럼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남쪽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아버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짐인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된다고. 아버지는 매일 밤 트럭 짐칸에 실린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자들. 몇 번 흔들렸을 때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버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 준 곳은 비닐하우스 구석이었습니다. 농기구와 비료자루 사이 사람 하나 겨우 누울 공간. 저는 그곳에 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어둡고 좁고 습한 곳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누가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브로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아이가 목말라 할 테니 먹이라며 두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제게 먹였습니다. 저는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마신 뒤 저는 점점 졸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어도 깨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안아도 볼을 때려도 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물에 무언가 탔다는 것을. 아이가 울지 않게 조용히 있게 만드는 약. 아버지는 브로커를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소리내면 다 죽는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계속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입 닥치고 일이나 하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와도 아버지는 제 곁에 앉아 작은 숨소리만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너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숲을 나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은 끝나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강요당하고 매 순간 무언가를 잃어가며 매 순간 조금씩 무너지는 것.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시 북으로 끌려갔을까? 노동단련대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아버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엄마가 살려준 목숨 끝까지 지키자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달을 버텼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마침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갈 시간이라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았다고. 밀림이라고. 그곳을 넘어야 자유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되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지옥을 향해. 화물칸. 우리는 화물칸에 숨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짐 사이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간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어둠과 열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악취. 저는 다시 열이 났습니다. 이번엔 약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마를 만졌을 때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물칸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곳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고. 마지막 구간 밀림이라고. 밤에만 움직이고 낮엔 숨고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뱀을 조심하라고. 밀림은 지옥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발목까지 빨아들였고 모기떼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찢기고 숨을 쉴 때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계속 열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했고 가끔 헛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강 위에서 넘어지던 어머니가 숲속에서 밀림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저를 등에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들이 앞서갔고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었고 손에는 피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저 밀림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시체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살려준 이 아이와 함께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쉬는 아이. 3살밖에 안 된 아이. 이 아이는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그 순간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순찰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었을 것입니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저를 안고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총을 겨누고 소리쳤습니다. 멈추라고 손들라고.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진흙투성이 남자와 열에 들떠축 늘어진 아이. 한 군인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군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잡히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잡히는 것이 밀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잡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군인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가, 숲에서도 화물칸에서도 밀림에서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가 마침내 울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트럭.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저를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야, 우리 해냈어. 이 아이 살렸어. 당신 말대로 이 아이 살렸어. 하지만 당신은 없어. 당신은 여기 없어. 그 목소리는 떨렸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3국 난민 수용소. 우리는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날 어머니가 넘어진 것, 경비대에게 잡혀간 것. 말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고 몸은 회복되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온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저는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날 거라고.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으로 왔습니다. 1999년 겨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세상은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상점에는 음식이 넘쳤고 자동차가 끝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구나.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칸, 생활비, 그리고 한국어 교육. 아버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다녔고 나중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 꿈. 강 위에서 넘어지는 꿈,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 어머니가 무언가를 외치지만 들리지 않는 꿈. 아버지는 그 꿈을 꾸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저는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도 갔고 직장도 다녔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는 그런 삶.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아이를 안았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고.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손바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입고 있던 것. 3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혀준 것이니까요. 저는 그 손바지를 만졌습니다. 낡고 해지고 솜이 빠진 자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치 이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꿈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품. 그 사람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꿈에서 깬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60대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아봤다고. 수십 년 동안 북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탈북자를 만날 때마다 물어봤다고.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어차피 저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마음이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목소리를, 사랑을. 그래서 지금도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 살아계실 거라고. 북한 어딘가에서 아니면 중국 어딘가에서 늙고 지쳐 있겠지만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고.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하실 거라고. 강을 건너던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평생 버티게 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낡은 손바지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살려준 제가 지금 여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어디선가 무사하시길. 언젠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날까지 저는 이 손바지를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을. 그리고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길. 당신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당신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